안녕하세요. CKN입니다. 전 세계 단 20명의 선택받은 드라이버들만이 참가할 수 있는 F1 그리드에 서 있는 드라이버들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 선수들은 다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아닐까? F1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실력도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재정적인 뒷받침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같은 꿈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드라이버는 아버지가 팀을 통째로 사주며 초호합한 환경에서 레이스를 시작했고, 또 어떤 드라이버는 부모가 집을 팔아버리며 카라반에서 생활을 해야만 꿈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색다른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그리드에 있는 20명의 드라이버들, 정확히 얘기하자면 올 시즌 알핀에서 데뷔했지만 현재는 시트를 잃은 잭 두안을 포함하여 21명의 드라이버들이 어떠한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올 시즌 F1에 참가한 21명의 드라이버들을 단순히 흑수저 대 금수저로 나누기엔 솔직히 무리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각 드라이버마다 성장 배경이 워낙 다르고 재정적 지원의 크기나 방식도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습니다. 첫째, 말 그대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수저. 둘째, 억만장자까지는 아니지만 레이스 비용쯤은 큰 부담이 없는 금수저 그룹. 셋째, 집안이 중산층이지만 부모가 레이싱 유산을 이어받아 키워낸 레이싱 DNA 그룹. 넷째, 평범한 중산층 출신이거나 꾸준한 지원으로 올라온 일반 중산층 그룹. 그리고 마지막 5째, 집을 팔거나 카라반에서 살면서까지 버텨낸 소위 말하는 흑수저 드라이버들입니다. 이 기준으로 올 시즌 참여한 드라이버들의 재정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말 그대로 돈이 곧 파워였던 드라이버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대표적인 금수저 드라이버, 바로 초초초 다이아몬드 수저 랜스 스트롤입니다. 그의 아버지 노렌스 스트롤은 순자산이 5조 원이 넘는 글로벌 억만장자로 단순히 아들을 후원하는 수준을 넘어섰는데요. 2018년에는 아예 F1 팀 포스 인디아를 통째로 인수했고, 지금은 애스턴 마틴으로 리브랜딩해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아들을 위해서 팀을 하나 사준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최신 카트 장비, 전용 트랙, 전담 코치진까지 풀 패키지 지원을 받은 덕분에 랜스 스트롤은 2016년 포뮬러3 유럽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F1 무대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고, 지금도 다른 드라이버들과는 다르게 시트를 잃을 걱정 없이 편안하게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금수저 드라이버, 랜도 노리스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담 노리스는 금융업계에서 자수성가한 기업가인데요. 1998년 펜션스 다이렉트라는 회사를 설립해 영국 최대의 온라인 연금 소매업체로 키웠고, 이 회사가 2007년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에 합병되면서 막대한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가치는 한화로 수천억 원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후 아담 노리스는 직접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아들의 레이싱 커리어에는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주니어 카트 시절부터 포뮬러 단계까지 매년 수십억 원대의 자금을 꾸준히 지원했고, 개인 투자 펀드 호레이션 인베스트먼트를 운영하면서도 랜도 노리스 프로젝트를 최우선으로 뒀습니다. 현재 그는 전기 스쿠터 브랜드 퓨어 일렉트릭의 창업자이자 CEO로 활동 중인데요. 아들의 레이싱 이미지와 친환경 모빌리티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지금도 두 부자의 커리어는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억만장자급은 아니지만 경제적 부담은 거의 느끼지 않고 레이싱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었던 드라이버들인데요. 이들의 부모는 성공한 기업가나 스포츠 레전드 출신으로 돈 걱정 없는 레이싱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먼저 브라질의 루키 가브리엘 보르톨레토입니다. 보르톨레토는 흔히 브라질 통신 재벌 2세라고 불리는데요. 그의 아버지 링컨 올리베이라는 브라질의 인터넷 통신 업계에서 손꼽히는 거물로 1996년 설립한 아메리카넷이 최근 합병을 통해 베로 아메리카넷으로 성장, 현재 연매출이 5천억대에 이릅니다. 보르톨레토는 주니어 포뮬라 시절부터 아버지 회사와 브라질 기업들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즉, 자금력뿐만 아니라 국가적 후원 네트워크까지 갖춘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니코 휠켄버그는 다른 금수저들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지만 분명 부유한 환경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독일에서 운송회사를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휠켄버그는 어린 시절부터 카트 레이스를 금전적 어려움 없이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 레이싱 인프라는 돈만 있으면 기회를 크게 넓힐 수 있는 구조인데 휠켄버그는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잭 두한은 말 그대로 모터스포츠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1990년대 모토GP를 지배했던 전설 믹 두한, 무려 5번의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가진 인물인데요. 믹 두한은 선수 시절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렸고 은퇴 후에도 골드코스트에 부촌해서 사업과 투자를 이어가며 큰 재산을 쌓았습니다. 잭 두한은 어릴 때부터 모터스포츠 귀공자 대접을 받았고 미하엘 슈마허가 직접 그의 첫 카트를 선물할 정도로 인맥까지 강력했습니다. 즉, 잭 두한의 경우는 단순히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F1 진출에 필요한 돈, 인맥, 명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출발선이었습니다. 오스카 피아스트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크리스 피아스트리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회사 HP 튜너스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HP 튜너스는 2003년에 설립한 기업으로 자동차 ECU 튜닝과 진단 장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현재 연간 매출은 약 780억 원, 미화로 5,800만 달러 수준으로 업계 선도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트 피아스트리는 아들의 주니어 경력 전체에 걸쳐 무려 약 87억 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집안의 뿌리도 레이싱과 가까웠습니다. 양쪽 할아버지가 모두 정비사였고 아버지 역시 엔지니어링 배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어린 오스카의 첫 카트의 메카닉을 직접 맡아 호주 전국대회를 함께 전전하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 지원과 재정적 투자가 동시에 이뤄진 덕분에 오스카는 어린 나이부터 완벽에 가까운 레이싱 맞춤형 풀패키지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HP 튜너스는 오스카 피아스트리의 공식 스폰서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즉, 피아스트리의 성공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가족의 기술력, 아버지의 자본, 기업의 지속적 지원이 결합된 대표적인 금수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올리버 베어만은 전형적인 성공한 중소기업가 2세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이비드 베어만은 1996년 런던의 작은 사무실에서 다이렉트 인슈어런스를 창업했으며 이후 어벤턴 그룹으로 성장시켜 전 세계 13개 거점에서 연간 약 15억 달러의 보험료를 관리하는 글로벌 전문 보험 그룹의 수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버 베어만은 아버지가 성공한 중소기업가가 되기 전에 카트를 시작했는데요. 올리버 베어만은 어릴 적 중고 카트로 레이싱을 시작했으며 이탈리아 대회 비용이 부담스러워 주로 영국 내 대회에만 출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재정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기에 데이비드 베어만은 본인의 클럽 레이싱 활동을 중단하고 레이싱 비용 전액을 카트 비용에 투입하는 희생을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올리버는 페라리 드라이버 아카데미에 합류했고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에서 F1 데뷔 후 2025년 시즌은 하스의 드라이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집안이 중산층이긴 했지만 부모가 직접 레이싱을 했거나 레이싱 문화가 생활의 일부였던 경우입니다. 막스 베르스타펜은 흔히 레이싱 가문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버지 요스 베르스타펜은 1990년대 F1 드라이버였고 어머니 소피 컴펜 역시 카트 챔피언이었는데요. 막스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직접 기술과 경험을 배웠습니다. 돈도 충분히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레이싱 지식과 노하우를 매일 접하며 성장했다는 점이 압도적인 차별화 요소였습니다. 샤를 르클레르는 모나코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수저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었다고 여러 번 강조했죠. 그의 아버지는 아마추어 카트 레이서 출신으로 프로 무대에 도전했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나코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르클레르 집안이 완전한 중산층이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증조부가 설립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 일부 지분이 남아있어 네트워크와 일정 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나코 레이싱 인프라와 유력 인사들의 연결고리를 활용해 르클레르는 어린 시절부터 카트와 포뮬러 경기에 꾸준히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르클레르는 가족의 실제적인 레이싱 경험, 모나코 네트워크의 지원을 바탕으로 F1 무대까지 올라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인스의 경우는 중산층은 아니지만 레이싱 유산을 강하게 물려받았기에 이 카테고리에 넣었는데요. 카를로스 사인스는 스페인에서도 손꼽히는 모터스포츠 명문가 출신입니다. 아버지 카를로스 사인스 시니어는 1990년과 92년 WRC 월드 챔피언에 오른 전설적인 랠리 드라이버로 이후 다카르 랠리에서도 무려 4차례 우승하며 여전히 스페인 모터스포츠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문의 선대는 건설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며 사회적 기반을 다졌고 덕분에 사인스 가문은 단순한 부유층을 넘어 정치, 경제, 스포츠계와 긴밀히 연결된 명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카를로스 사인스 주니어 역시 이런 배경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최상의 지원을 받았고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직접 훈련과
멘토링을 받으며 자라난 전형적인 레이싱 가문 2세입니다. 결국 카를로스 사인스 주니어는 스페인의 레이싱 유산, 가족의 사회적 기반, 그리고 아버지의 체계적인 멘토링을 등에 업은 대표적인 상류층 레이싱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에르 가슬리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 드라이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평범한 가정에서 출발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는 바로 레이싱 DNA를 가진 집안 출신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카트 및 레그 레이스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가슬리의 모터스포츠에 대한 유산을 이어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장자크 가슬리도 어린 시절 카트와 레그 레이스, 랠리에 출전했던 드라이버였으며 은퇴 후에는 소규모 인쇄업체를 운영하며 가족을 지원했습니다. 가슬리의 어머니는 비즈니스를 전공한 뒤 아들의 주니어 시절에 공식 굿즈 판매 및 운영 관리를 담당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슬리 가족은 금전적 여유가 넘치는 편은 아니었지만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가슬리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헌신 덕분에 가슬리는 프랑스 F4에서 두각을 나타낸 뒤 2014년 레드불 주니어 프로그램에 합류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F1 무대에선 그는 부의 후광이 아닌 가문이 이어온 레이싱 전통과 가족의 열정으로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알본의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요. 알본의 아버지가 레이서였고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가문과 글로벌 스폰서의 지원이 있었기에 지금 이 카테고리에 넣었습니다. 영국과 태국 혼혈로 태어난 그는 아버지 나이젤 알본이 1990년대 영국 투어링카와 포르쉐 카레라컵에서 활동했던 레이서였기에 모터스포츠 환경 자체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2012년에는 어머니가 고가 차량 판매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가족은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집안은 자산 압류까지 당했고 알본은 사실상 불안정한 환경에서 커리어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해 그는 레드불의 주니어 프로그램에서도 방출당하며 레이싱 인생이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본은 포기하지 않았고 이후 꾸준히 성적을 쌓아가며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결국 알본은 태국 국적을 활용한 글로벌 스폰서십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끈기를 바탕으로 F1 무대에 복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드라이버는 이탈리아 출신 루키 키미 안토넬리입니다. 그의 아버지 마르코 안토넬리는 과거 프로레이싱 드라이버 출신으로 1990년대 이탈리아 모터스포츠 무대에서 활동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레이싱과 완전히 인연을 끊지 않았고 1993년 직접 안토넬리 모터스포츠를 설립했습니다. 이 팀은 유럽의 F4, GT, 카트 시리즈 등 다양한 주니어 리그에 출전하며 젊은 드라이버들을 키워내는 사설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팀의 가장 특별한 드라이버는 다름 아닌 아들 키미였는데요. 마르코는 내 아들을 F1에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팀과 인프라 전체를 아들의 성장에 맞춰 재편했습니다. 훈련용 차량, 엔지니어, 메카닉까지 모두 아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죠. 쉽게 말해 키미는 어린 시절부터 맞춤형 아카데미 안에서 자란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키미 안토넬리는 어린 나이부터 각종 카트 대회를 휩쓸었고 이탈리아와 유럽 챔피언십에서 수차례 정상에 올랐습니다. 주니어 포뮬러로 올라와서도 F4 이탈리아 챔피언, ADAC F4 챔피언을 연달아 석권하며 신동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그의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본 팀이 바로 메르세데스였습니다. 메르세데스는 해밀턴 이후 장기적인 차세대 리더로 안토넬리를 낙점했고 12살 때부터 주니어 드라이버 프로그램에 합류시켰습니다. 그리고 2025년 페라리로 떠난 해밀턴의 뒤를 이어 메르세데스에서 F1 드라이버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그룹은 부모가 전문적인 레이서도 아니었고 억만장자나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자도 가난도 아닌 중산층 환경에서 자랐지만 부모의 전략적 지원과 희생 그리고 본인의 재능이 맞물려 F1 무대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알론소는 F1 월드 챔피언 중에서도 가장 평범한 환경에서 출발한 드라이버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아버지 호세 루이스 알론소는 스페인의 폭발물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했고 어머니는 백화점 직원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노동자 가정으로 금전적 여유와는 거리가 멀었죠.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위해 직접 카트를 개조했습니다. 원래는 누나를 위해 만든 카트였지만 흥미를 잃자 당시 4살이었던 알론소가 그 작은 카트에 올라탄 것이 그의 레이싱 커리어의 시작이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만큼 가족은 온 힘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주말마다 직접 메카닉을 맡아 카트를 관리했고 어머니는 대회를 따라다니며 숙식과 여행 경비를 아꼈습니다. 심지어 여동생은 노트북과 스톱워치를 들고 랩타임을 기록하는 역할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이런 헌신 덕분에 알론소는 빠르게 지역 카트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곧 스페인 전역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제무대 진출에는 여전히 큰 비용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때 알론소의 잠재
잠재력을 눈여겨본 지역 기업과 후원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들의 지원 덕분에 알론소는 유럽 카트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F1에 데뷔한 그는 중간에 다른 카테고리에서 레이스를 펼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F1에서 활동하며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지 러셀은 자수성가형 중산층 드라이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아버지는 씨앗과 콩류를 판매하는 소규모 사업을 했는데 레이싱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두각을 드러내자 결국 사업을 매각하고 그 돈을 아들의 커리어에 투자했습니다. 그 시절 러셀의 가족은 이동식 주택에서 살며 생활비를 줄였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데이터 기록과 일정 관리, 아버지는 메카닉 겸 코치 역할을 맡아 사실상 가족 전체가 하나의 팀이 되어 조지 러셀을 뒷받침했습니다. 러셀은 F1 드라이버가 된 이후 이 빚을 전부 부모님께 갚았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부유하진 않았지만 절대 가난하지도 않았다 라는 그의 말은 가족의 뒷받침 덕분에 가능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츠노다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 드라이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일본 특유의 검소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고 가족의 헌신과 후원이 오늘날 그를 F1 무대까지 이끌었습니다. 츠노다는 어린 시절부터 레이싱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과거 드라이버로 활동했으며 츠노다가 카트에 입문했을 때는 직접 메카닉으로 나서 차량 세팅과 정비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유럽에 비해 주니어 레이싱 인프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츠노다가 본격적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계기는 2016년 혼다 포뮬러 드림 프로젝트 선발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국내 주니어 포뮬러 무대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2018년 일본 F4 챔피언에 오르며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19년 그는 레드불 주니어 프로그램에 합류하며 유럽 무대에 진출했습니다. F3와 F2를 거치는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버지가 강조한 성실함과 꾸준함은 그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츠노다는 알파 타우르에서 F1에 데뷔를 했고 현재는 레드불에서 F1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자르는 이 그룹 중 가장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하자르는 알제리계 프랑스인 가정 출신으로 과학적 배경을 가진 부모 아래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의 한 연구기관에서 양자역학 분야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어머니도 학문적 배경을 가진 인사관리 전문가입니다. 즉 가정은 철저히 학문적이었고 모터스포츠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추어 수준의 내구 레이싱 경험이 있으나 전문 모터스포츠 가문 출신은 아닙니다. 하자르가 카트 시절부터 아버지가 메카닉 역할을 직접 맡으며 가족 차원의 강한 지원을 받았고 어머니는 스폰서십 확보와 예산 관리 등 실질적인 후원 활동을 책임졌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헌신과 개인 재능이 결합되어 하자르는 FFSA 아카데미의 지원 아래 프랑스 F4에 데뷔할 수 있었고 이후 레드불 주니어 프로그램에 진입해 F1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의 주인공들입니다. 돈 한 푼 아쉬운 상황에서도 가족이 모든 걸 바쳐 아들을 F1까지 끌어올린 케이스죠.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스토리를 넘어 가족의 희생과 인간 의지가 만든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테반 오콘의 이야기는 F1 팬들 사이에서 흔히 카라반 스토리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그의 성장 과정은 드라마틱했죠. 아버지는 정비사, 그리고 어머니는 작은 차고를 운영했지만 아들의 꿈을 뒷받침하기에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집과 차고를 모두 팔아버리고 온 가족이 카라반에서 생활하며 유럽 전역의 카트 대회를 전전한 겁니다. 주머니 사정은 늘 빠듯했지만 가족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카트 메카닉으로, 어머니는 운영과 지원을 맡으며 그야말로 가족 전체가 하나의 팀이 되어 오콘을 밀어줬습니다. 그 헌신은 결국 결실을 맺었습니다. 2012년 오콘은 에릭 블리에의 눈에 띄어 그래비티 스포츠 매니지먼트에 발탁되면서 안정적인 후원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주니어 포뮬러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점점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카라반에서 생활하던 소년이 결국 F1 그리드에 서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오콘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지금은 7번의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가진 슈퍼스타이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앤서니 해밀턴은 아들의 재능을 일찍 알아봤지만 카트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넘을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앤서니는 결국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식당 설거지, 부동산 간판 설치,
IT 계약직 일까지 병행하며 생활비와 레이싱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시련은 인종차별이었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클럽에서 유일한 흑인 드라이버였고 종종 노골적인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루이스 해밀턴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해밀턴은 10살에 주니어 카트 대회에서 우승한 뒤 당시 맥라렌 팀 대표였던 론 데니스에 다가가 사인을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저는 맥라렌 드라이버가 될 겁니다. 그 당돌한 말은 몇 년 뒤에 현실이 됩니다. 1998년 해밀턴은 단 13살의 나이에 맥라렌과 메르세데스 주니어 프로그램에 발탁되며 공식 후원을 받게 됩니다. 이 지원 덕분에 막대한 레이싱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고 국제 무대에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즉, 루이스 해밀턴은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맥라렌 메르세데스의 체계적인 지원이 맞물리며 오늘날의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프랑코 콜라핀토는 지금 F1 그리드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성장기를 가진 드라이버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나 중산층도 아닌 그저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업이 있었지만 아들을 유럽 무대로 보내기에는 돈이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그의 아버지는 가족의 집을 팔아버리는 결단을 내립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마련한 돈으로 프랑코는 단 14살의 나이에 홀로 이탈리아로 건너갔습니다. 그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1년에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건 크리스마스 때뿐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별과 외로움을 견디며 그는 레이싱이라는 꿈 하나만 붙잡고 버텼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윌리엄스의 팀 대표 제임스 바울스조차 콜라핀토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집을 팔았다. 그게 내가 그를 주목한 이유였다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콜라핀토의 F1 진출은 단순히 실력만이 아니라 가족의 극단적인 희생과 아들의 굳은 의지가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알핀에서 시트를 차지한 그는 여전히 가족에게 집을 돌려드리고 싶다는 말을 가장 먼저 꺼내곤 합니다. 리암 로스는 뉴질랜드 출신으로 오늘날 F1 무대까지 올라오기까지 정말 극적인 여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재능을 믿었지만 뉴질랜드는 유럽과 달리 레이싱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국제대회에 참가하려면 막대한 항공료와 운송비부터 감당해야 했죠. 결국 부모님은 가족의 집을 팔아버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모든 것을 내건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부모님은 지금까지도 집을 소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리암 로스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다. 첫 연봉을 받으면 부모님 집부터 사드리겠다. 이 고백은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라 부모의 희생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F1 드라이버의 길은 단순히 금수저냐, 흙수저냐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집안의 재산과 인맥을 등에 업고 빠르게 정상에 올랐고 또 누군가는 가족의 눈물겨운 희생과 본인의 의지로 단 한 걸음씩 그리드에 도달했죠. 하지만 출발선이 달라도 마지막에 그들이 마주하는 건 똑같습니다. 결국 결과는 오직 실력으로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